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점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세션은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된 자원협력이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 및 토론을 해보자 합니다. 그럼 오늘 제2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국립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김정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마스크를 벗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세션 좌장을 맡은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김정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광물학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이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세션은 자원협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오늘 발표하실 분들과 그리고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차, 배터리, 광물자원과 남북협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손정수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소환원 제철과 남북 협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연세대학교 민동준 특임명예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탄소 활용 기술과 남북 협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승우 센터장님. 네. 앞에 세 분은 발표해 주실 분들이고 다음은 토론을 해 주실 분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박충환 부장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안치규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김용희 상무님 오셨습니다. 이상 6분의 패널 소개를 마치고 오늘 진행에 대해서 앞에 좌장을 맡으신 분이 이기동 박사님께서 맡으셨는데 이미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와서 발표를 하시면은 이것저것 하실 것들이 너무 많을 거, 얘기를 하실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다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인물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아니면 조금 더 줄여서 마지막에 토론 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발표 그리고 토론 맞춰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차, 배터리, 광물자원과 남북협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손정수 박사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손정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친환경차, 배터리, 광물자원과 남북협력입니다. 발표 순서는 제목에 대한 개념을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 현안 원인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 다음에 친환경차와 광물자원 그리고 북한 광물자원 현황을 살펴본 후에 핵심 원료 광물 확보 방안과 남북 자원 협력 방안 그리고 매진말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이해입니다. 한반도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 협력을 어떻게 제가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키워드를 친환경차, 배터리, 광물자원, 북한 광물자원 현황, 한반도 기후 위기 대응, 자원 협력 등으로 해놓고요. 한반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거다. 그리고 그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그 동력원은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된다. 배터리에는 다양한 핵심 광물 자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북한에도 그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원 협력을 해보자 하는 걸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 원료 소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에 그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원천 소재 확보에 대한 그 시급성과 심각성을 그때 느꼈죠.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 사업과 산업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맨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은 첨단 소재 국산화 능력이 확보됐느냐? 다 같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작년에 있었던 요소수 사태입니다. 요소수가 잘 알다시피 그 디젤 차에 그 낙스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첨가제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 경유차, 디젤 차가 운행을 못해서 오른쪽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앰뷸런스가 못 움직인다든지 그 군부대 차가 못 움직인다든지 하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또 다른 요소수 대란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료 확보에 대한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그 우리가 수입하는 그 원료 소재 중에 상당 부분이 일부 국가에 편중돼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100%,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도 80% 이상을 중국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는 그 소품장 중에 전기차도 세계 인류고 배터리도 인류고 반도체도 인류지만 그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는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그 지난 정권이긴 하지만은 자원 안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석유만이 그 안보에 중요한 원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탱크, 그 전기 모터에 의해서 움직이고 배터리가 중요하고요. 비행기, 이제 그 연료전지 스택, 수소차, 수소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료 광물 확보가 안 되면은 전쟁을 못하는 지경까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료 광물 자원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걸 살펴본 거고요. 넘어갔네요. 두 번째는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후위기가 생긴 이유는 맨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자본주의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순환 경제 구조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 단계는 선형 경제였죠. 선형 경제에서는 어땠냐면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왼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을 겨울이 짧아지고 봄 여름이 길어지고 그 대도시들 보면은 그 온도가 1도에서 2도 이상 올라갔고 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사용해야 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친환경차가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배터리 포함해 가지고 우리 산업을 순환 경제 구조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그 전에 선형 경제 구조에서는 어땠냐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에 의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기후 변화 악화시키고 우리 미래를 위태롭게 했는데 순환 경제 구조로 바꾸게 되면은 저감,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천연 광물 자원 소비도 줄일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친환경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산업부에서는 친환경차라고 하고 또 환경부에서는 저공해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 자동차 이외에도 그 환경부에서는 그 휘발유 가스 자동차 중에 그 대기 오염 배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붙어 있는 것들까지도 제3종 저공해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나 그 전기차의 경우에도 그 어느 정도 이상의 그 에너지가 효율이 나야지만 그 친환경차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럼 친환경차에는 어떤 광물 자원이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배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토요타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지금은 리튬이온 전지가 사용이 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그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전지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그 히토리우 금속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연료 전지 스택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금 촉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모터에는 연구 자석이 사용이 되는데 히토리우가 원료가 되겠고요. 배기가스 저감 장치 백금 촉매, 그다음에 경량 소재에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구리 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량 소재 부분만 좀 살펴보면은요,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연비 성능을 높일 수가 있고요, 배기가스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금속들이 사용될 수 있냐면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다음에 복합 소재로 탄소 섬유 복합 소재 등등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환경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알루미늄도 중요한 광물 자원에 속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전기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연기관차 대신에 모터가 사용이 되고 있고,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는 하나의 팩으로 되어 있고, 팩은 여러 개의 모듈로 되어 있고, 모듈 각각은 여러 개의 셀로 되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메인은 그 내연기관 엔진이지만, 그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는 내연기관 엔진이 없고 그 모터에 의해서만 작동이 됩니다. 수소차의 경우에는 특히 재미있는 게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되면서 전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측 위에 양극 극판을 보시면 양극 활물질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니켈 코발트 망간 옥사이드, 그다음에 인산철계 등등 유가 금속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소 연료 전지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소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소차에는 큰 메인 부품이 연료 전지 스택, 그다음에 수소 가스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저장통, 그다음에 전장 장치가 있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연료 전지 스택인데요. 우측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백금 촉매에 의해 가지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 가지고 물이 되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우측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 전기가 모터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사마린 코발트 알리코 자석이 사용됐는데 좀 더 성능이 좋은 그 히토리 자석이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 주 구성 성분은 네오듐임이고요. 그 이외에 그 디스프로시움, 터비움 등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공정도는 우리 연구원에서 기술 개발한 그 히토리오 자석 재활용 공정도입니다. 저희가 이미 기술을 개발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터 재활용을 해서 히토리오 회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단천 광산지대에 연아연,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이 있고요. 그 2번 왼쪽 밑에 보시면 흑연 광산이 있는데요. 과거에 그 남북 교류할 때 흑연 정청 광산은 우리가 가가지고 공장을 지어준 경험도 있었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광물 자원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매장량을 보면은 총 매장량 해서 맨 우측에 또 뭐 그 가채 매장량 등등 다양하게 있고요. 우측에 보면 히토리 매장도 최대 2천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채 매장량이라는 정의는 현재 상용화된 기술로 생산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 매장 품위, 매장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더 좋은 기술로 더 많은 양을 더 낮은 품위의 그 광석을 재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채 매장량에 대한 건 또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이 조사, 탐사, 개발 기술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까지도 발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이터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향후에 우리가 좀 더 좋은 기술로, 좋은 조사, 탐사, 선광 재련 기술로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 매장량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남북 자원 협력 방안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해외 자원 개발을 민간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것을 남북 자원 협력 방안에 적용을 한다면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광물 자원 수입을 안정화해보자 하는 거고요. 이와 함께 수입 대체 비축 확대도 추진해 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민간이 주도해서 북한 자원 개발 사업을 활성화해서 자원 개발 테스트베드 운영, 자원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 마이닝, R&D 지원, 도시광선 산업 등을 육성을 한다면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업공단 등이 그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한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매진말입니다. 한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걸 떠나가지고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2030년이 되면은 총 1억 대 생산되는 것 중에 3천만 대 이상이 전기차로 바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원료 확보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남북이 협력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셔서 나중에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반도 기후 위기와 남북 협력 방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발표를 들으셨는데 한반도 기후 변화 위기 그리고 현황 원인 대응 방안 그리고 친환경 차와 광물 자원 그리고 북한의 광물 자원의 현황이나 아니면은 원료 광물 확보 이러한 데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손정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소 환경 제철과 남북 협력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민동준 특임 명예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민동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공유하시고 공유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북한의 협력으로 사업으로 이어갈까라고 하는 방법론을 한번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보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철이라고 하는 원소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한 3, 4분 정도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탄소 중립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북한과의 그 협력 관계로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언을 드리는 관계로 이렇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철강 산업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로 되어 있고요.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철강이 생산하고 있는 양은 한 20억 톤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철강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현재 있는 우리 많은 이 문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간에 평균적으로 이 철강이라고 하는 소비를 뭐라고 그럴까요? 소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시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 이라는 지역이 가장 갈급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시면 여전히 철강에 대한 공급 여력, 그다음에 철강을 이용한 많은 인프라스트럭처 등을 완성하고 싶은 욕망은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철강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좀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철강은 기본적으로 가장 현재 우리 인류가 만들고 있는 소재 중에 가장 에너지가 가장 조금 들어가고 있는 구조 소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여기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거의 철강은 거의 100%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수집에 있어서 수집의 여력이 크지 않게 수집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수집이 되면 100% 저희가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또 가장 또 재활용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철강이라고 하는 소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3,500강정 정도의 강정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향하고 계시는 거의 모든 소재에는 철강으로 모두 다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 소재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 철강 소재의 강도는 약 25kg per 밀리미터 정도였지만 현재는 저희가 기가라고 해서 대략 한 120kg 정도까지도 강도가
좋아진 것이죠. 대략 한 5배 정도 저희가 강도가 좋아졌고요. 뭐 가공성, 도금 이런 걸 생각하시게 되면 뭐 엄청나게 강종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강종의 약 75%는 20년 전에는 있었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소재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철강과 신재생 에너지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소수력 발전이라든지 또는 풍력이라든지 또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뭐 태양 전지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모두 이 냉연 강판과 관계되어 있는 철강 소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철강이라고 하는 소재가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 철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기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철이라고 하는 소재에 대한 순환성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하는 스크랩이라고 하는 고철인데, 고철을 저희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만들 때에는 약 16기가줄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지만, 이 부분을 고철로 단순히 용해하는 경우에는 대략 한 4분의 1 정도의 에너지로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철이 철강이 축적이 많이 되고 그 고철을 저희가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소비가 적고 CO2 에미션 양도 현재 탄소 베이스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다른 소재와의 1톤에 대한 금속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철이 가장 조금 들어간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북한 지역이 소위 경제 개발 또는 보다 높은 그 수준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라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수자원을 수송하는 수송관, 그다음에 천연가스라고 하던 에너지를 운반하는 에너지 수송관, 그리고 전력을 나누는 전력 수송관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철강의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국가의 생명 피출과 같은 것이라고 이어서 모두 철강 소재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공간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같은 공간들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있는 많은 재해에 있는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구조물들은 모두 철강 구조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철강이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도 해주시고 뭐 희망도 많이 있게 되시는데, 과연 우리 철강이라고 하시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미래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앞으로 철강 소재는 100년 수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수명은 대략 한 40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100년 수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초장수명 소재와 초기능성 소재를 통해서 이 철강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게 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모든 자원은 유한성을 갖고 있게 되시는 거고요. 그 자원의 유한성이라는 부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릴 필요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성인데요. 금속의 자원을 보다 순환성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가장 큰 문제에서 현재 우리 철강 산업이 안게 되는 가장 큰 숙제는 보다시피 CO2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CO2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는 많은 유엔이 있는 교토 프로토콜을 거쳐서 파리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최근에 있는 2030, 2050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주 확고한 우리 목표가 설정이 된 것이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시냐 하면 바로 철강에 주어져 있는 숙제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블랙 시나리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축 목표치보다도 감축 수단을 적절하게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축 수단을 적절하게 개발하지 못하시면 철강 산업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산업군이 붕괴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본 리케이지라고 하시는 것인데, 모든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은 CO2에 대한 탄소 중립세를, 탄소 국경세를 지불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의 이전 내지는 전환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철강 산업은 이와 같은 블랙 시나리오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옆에 보이시는 파이트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파이트 시나리오는 앞에도 모습에 말씀드린 대로 그린 소재, 다시 말씀드리면 CO2 에미션 양을 최소화로 줄이되 소재는 성능은 2배로 키우겠다.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철강을 생산하는 것은 지금같이 카본 베이스에서 수소 베이스와 전력 베이스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큰 틀을 가지시고 철강 산업의 대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보시게 되겠지만 가장 큰 철강 산업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CO2 감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압력입니다. 전 세계적인 압력이어서 현재 이 석탄 베이스에 있는 제철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제조 공정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와 같은 큰 숙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숙제가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카본 베이스로 만들어진 갈색 산업입니다. 갈색 산업이라고 하시는 것은 막 가장 저가의 에너지원이었고 환원지였던 탄소를 사용하고 생산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이와 같은 탄소 중립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탄소를 수소와 전력에 있는 산업군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산업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게 되고 그것은 바로 16기가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지금까지 탄소가 아닌 수소와 전력으로 저희가 전환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가 있는 이 산업 전환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간 전력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남북 간에 있는 협력 관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지역에 많은 철강 소재가 가장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철강 소재를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형 방법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국가 자체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현재 있는 우리 철강 산업은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와 같은 약 4가지 수단이 있게 됩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센시블 히트라고 하시는 에너지는 현재 공정에 있는 부생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철강 산업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지금 재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세틀링 기술은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안치규 박사님이 전공이신데 그 공정에서 발생한 CO2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기술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2가지 방법이 우리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철강 소재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버려지는 것 또는 폐기가 되는 부분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고철을 이용하는 대체 금속 공급원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탄소가 아닌 수소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2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수소 환원이라고 하는 공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고로라고 하는 코크스를 이용한 탄소를 이용해서 철광석을 환원하고 가열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철광석에 붙어 있는 산소를 분리해낼 때에 카본으로 했던 것을 앞으로 있는 것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산소를 분리해내는 방법을 수소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카본에 의한 가열 에너지는 모두 전력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개괄적인 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철강 산업은 약 270만 평의 포스코 제철소 같으신 경우는 약 270만 평의 공정이 270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탄소 베이스의 공정이어서 이와 같은 공정을 한 번에 전환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략 한 20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 산업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환하는 과정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고로 공정에서 탄소의 베이스에다가 수소를 좀 섞어 넣어서 완화해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 이후에 기술 개발이 되시고 나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조금 더 저희가 배합해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그림은 우리가 스테이지 2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CS라고 하는 기술과 제철의 공정 기술을 모두 결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고로 기술인데 고로에 수소를 많이 집어넣어서 현재 있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CO2 양을 약 1.2톤 정도까지 낮춰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목표는 탄소 중립이므로 그 과정에 저희가 수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소로 100% 수소를 써서 환원하게 되면 탄소 중립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 과정에 간접 배출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간접 배출분에 대한 그 부분을 CCS와 CCUS로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기술을 모두 결합하는 형태가 2050년에 우리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단계별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있는 수소는 제철을 하고 싶지만 현재 수소 가격과 수소의 생산의 여력이 크지 않게 되므로 저희가 수소를 발생하는 기술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 보이시는 브라운 프로세스라고 해서 현재 고로 기반의 수소를 조금 섞어주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있는 블루 프로세스는 현재 천연가스라든가 이쪽에서 분리해낸 수소를 이용해서 대략 30에서 50% 정도의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린 수소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되는 2040년 이후에는 보다시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수소를 이용한 환원 기술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2050년에 완성하도록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남북한의 협력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북한의 경우에 갖고 있는 철광석은 대부분 마그네타이트 계통이 많이 있지요. 이 마그네타이트라는 광석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광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난환원성으로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수소 환원 제출 기술은 바로 이 난환원성인 마그네타이트라는 광석을 아주 용이하게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회전로 방식의 제출 기술과 수소 환원을 결합하시게 되면 북한에 있는 마그네타이트의 광석을 보다 쉽고 보다 용이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술적 검토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철강이라고 하는 국가 인프라 국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소재를 북한의 자원에 의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고유인 이와 같은 회전로 방식과 수소 환원 공식을 모두 결합한다면 북한에 있는 자원과 북한이 갖고 있는 부분을 모두 잘 완성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에너지 공급 소스가 되겠지요. 이와 같은 몇 가지의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남북한의 협력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북한은 많은 철강이 필요한 국가이고요. 그 철강을 우리가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협력 관계를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 소재 환원 기술 그리고 진화 순환, 미래 전략, 재현 등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민동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되겠는데요. 세 번째로 탄소 활용 기술과 남북 협력에 대해서 지질자원연구원 이승우 센터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연구본부 CO2 활용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탄소 활용 기술 중에 광물탄산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탄소 활용 기술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광물탄산화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잠깐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발표 시간을 쭉 보고 순서를 봤을 때 제가 마지막 발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통상적으로 보면 마지막 발표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계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고 유튜브에도 지금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처음에 이제 이 발표를 이제 제안받고 그 탄소 활용 기술과 남북 협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소 활용 기술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전환해서
그 기존의 산업에서 쓰고 있는 물품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CU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그 안에는 화학 전환, 생물 전환, 그리고 광물 탄산화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연구의 핵심을 준 부분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CCU로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는 거기에 남북 협력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협력과 CCU가 어떻게 연관성을 가질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다 봤지만 CCU와 관련된 북한에서 공개된 자료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CCU와 남북 협력을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북한의 자료는 없지만 만약에 북한이 CCU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롤모델로 삼을 국가는 어딜까? 제 생각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CCU 기술에 대한, CCS를 포함한 CCUS 기술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북한에 존재하는 자원들, 특히 광물 탄산화 관점에서 철광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철광석은 제철소에서 나올 거고 제철소에는 또 그 슬래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산업부산물, 광물 탄산화에서 원료물질로 쓸 수 있는 슬래그가 나올 수 있는 철광석의 함량, 그리고 시멘트 산업의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예상을 해본 제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기후 전 세계에서 관측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장의 슬라이드로 모아놨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저감을 줄이자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 이벤트를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특히 이제 온실가스를 포함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기후변화 협약이 이제 1992년에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그 지구의 온도를 통상적으로 그때 파리 협정 이전까지는 2도에 한정시켜서 상승폭을 2도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통념이었는데, 파리 협정을 기준으로 그 2도도 부족하다, 1.5도 안에서 컨트롤하자라고 하는 것이 2015년의 파리 협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약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통해서 그 1.5도에 대한 진짜 실질 이행 각서라고 해야 되나, 이행 그 프로토콜이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그 발표를 하면 가장 그 처음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까지 본 슬라이드 중에서, 문헌 중에서 CCS와 CCU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슬라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바에서 가장 왼편에 이산화탄소가 존재를 하죠. 이산화탄소는 우리 인간도 배출을 하고 자연에서도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CCS와 CCU의 관점에서의 이산화탄소는 옆에 인더스트리라고 표현된 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드리면 거대 배출원, 제철소, 시멘트 회사, 석탄 화력 발전소, 이런 데서 나오는 대용량의 CO2 또는 그때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CO2를 배가스라고 하는데요. 그 배가스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스에서 나온, 산업에서 나온 CO2를 옆에서 보면 세퍼레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이 캡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집 기술, 아민, 습식 그 공정에서는 아민유를 이용해서 흡착 포집을 한다던가, 아니면 멤브레인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배가스 수준 한 10% 내외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기술을 통해서 90% 이상으로 농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농축된 이산화탄소가 심부 1000km의 지하 포어를 갖고 있는 암층에 저장하는 기술이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CO2와 세퍼레이션과 스토리지를 합쳐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입니다. 그게 CCS 기술을 의미하고요. 이에 반해서 유해 기술은 캡처한 고순도의 이산화탄소를 산업에 직접 활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세탁소에 세탁제를 이용한다거나 소화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enhanced oil recovery, 석유를 뽑아내는데 매체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직접 활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전환 기술, 화학 전환, 생물 전환, 그다음에 광물 탄산화는 컨버전에 포함이 됩니다. 그 컨버전에서 포함된 그 기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연료로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고분자로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무기탄산염,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서 산업에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되느냐? 기존의 산업에서 그 제품들이 쓰고 있는 걸 이산화탄소로 전환된 걸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해서 아마 중요한 점은 CCS와 CCU가 바라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CCS는 대용량의 이산화탄소, 여기서 대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만 톤 정도, 하나의 기술로 프로세스로 100만 톤을 이산화탄소를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CCS가 유일합니다. 이에 반해서 CCU는 이산화탄소 감축뿐만이 아니라 산업 구조에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CCS는 오로지 대용량 이산화탄소 감축에다 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에 CCU는 이산화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CCU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주도가 돼서 산업에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확산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이렉트 에어 캡처,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를 해서 아마 유명해진 기술일 겁니다. 그래서 대기상에 있는 460 ppm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그 기술, 그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닌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CCS로 결합해서 처분하는 BECCS가 빠져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생각하실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오면 화석연료에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문제를 반드시 들여다볼 땐 에너지 문제랑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또 중요한 게 CCU는 공정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원은 대부분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2040년, 50년 탄소 중립을 타겟팅할 땐 신재생 에너지에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U 또는 CCU를 판단을 하실 때 40년, 50년을 판단하실 때 신재생 에너지원과의 연동 관계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 또 중에 하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논의가 돼야지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이 필요한 기술들을 좀 더 명확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이 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도출, 그리고 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대표 기술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부처에서 끊임없이 논의했고, 다행스럽게도 2021년 6월에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혁신 로드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의 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여할 수 있는 대표 기술을 뽑는 거였고요. 30년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 기술과 30년 이후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원천 기술로 나눠서 기술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CCU에 대한 설명은 이 로드맵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기술 로드맵에 대한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CCU 기술에 대한 기본 데피니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 전환인데요. CO2를 이용해서 메탄올이라든가 또는 그 카보네이트, 고분자의 원료 물질이 해당되는 카보네이트 또는 기존의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그 산업 활용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고분자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화학 전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30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화학 제품 후보군은 밑에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은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총 24가지 화학 전환에서 표현을 했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이 기술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물탄산화는 이산화탄소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탄산, 탄산칼슘, 탄산 마그네슘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양이온 공급원, 그러니까 탄산이온의 소스는 대기상의 이산화탄소를 쓰는데 양이온 공급원은 알칼리계 산업부산물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 또는 그 타랑석고, 그러니까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타랑제로 쓰고 나오는 산업부산물인 탄황석고, 해수담수화에서 산업폐기물에 해당되는 농축수 같은 것들을 양이온 공급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온 공급원과 이산화탄소를 직접 반응시켜서 건설 소재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직접법이라고 하고요. 알칼리계 산업부산물 내에 존재하는 양이온들을 추출용매를 이용해서 먼저 뽑아내고 여과 과정을 거쳐 액상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고순도 탄산칼슘을 만드는 방법은 간접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0년까지 광물탄산화를 통해서 상용화가 가능할 거로 예상되는 화학제품 후보군은 아래 표와 같고요. 그 핵심 기술들은 밑에 4, 광물탄산화에 대한 4-1, 4-2 기술 7가지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 CCU 기술 중에 하나는 생물전환인데요.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바이오 연료, 바이오 소재로 제품화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생물전환 같은 경우는 포집 기술이 필요 없고 대기상의 이산화탄소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공정 비용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광물탄산화에서도 일부 기술은 석탄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제철소에서 나오는 배가스에서 나오는 포집 기술이 필요 없는 그 배가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물 전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중요한 제품군들에 대한 그 핵심 기술들은 총 위에 3 생물 전환 기술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탄소 중립과 CCUS에 대한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를 피크 가장 높은 정점으로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CCUS 시범 프로젝트는 약 40여 개로 현재까지 연간 300만 톤의 정도의 CO2를 처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는 우리나라 도와 같이 19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 9개 성에 CCUS 기술이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포집 기술과 연계한 활용 기술 그리고 저장 기술이 그 과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북경을 싸고 있는 지역인 허베이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경기도가 되겠네요. 그 허베이성 같은 경우는 CCUS 시범 사업 일환으로 전력 기업의 1개, 철강 기업의 2개, 그다음 시멘트 기업의 1개를 포함해서 CCUS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울산 특구 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예. 하지만 CCUS 중국의 그 기술들을 이제 제가 많은 기술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가 확인된 정보 안에서는 좀 CCS 및 EOR의 Enhanced Oil Recovery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오일을 회수하는 그 직접 활용법인 이활법이 좀 많이 편중돼 있는 느낌이었고요. 다만 광물탄산화 관점에서 이제 그 논문이나 그 정보들을 추려 보면 아무래도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추세가 중국도 다수를 이루고요. 그 산업부산물에는 인산석고 그다음에 그 건설 소재, 폐건설 소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슬래그 등을 이용해서 그 탄산칼슘 또는 건설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철광석은 현재 함경북도 이북에 중국과 접경 지역에 있는 무상광산이 가장 내장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억 톤. 그러니까 철강량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제철소의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제철소의 운영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산업부산물인 슬래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슬래그를 광물탄산화의 원료물질로도 활용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산업 같은 경우도 좀 정보가 좀 예전 정보긴 하지만 1993년 같은 경우에 시멘트 생산 능력은 약 1200만 톤. 그렇지만 최근 2000년대에 들으면서 생산 설비 보수 및 현대화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신규 건설을 2016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는 광물탄산화 CCU 관점에서의 상용화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감량과 경제성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한쪽이 더 중요하고 한쪽이 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두 개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광물탄산화뿐만이 아니라 CCU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 경제성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가져갈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그 CCU 기술 중에 북한이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광물탄산화에서 시멘트하고 철강 쪽에 관련된 광물탄산화 기술과 생물전환, 연료를 만들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생물전환 기술을 1순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포집에 대한 기술 비용을 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전제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연료 해결 문제, 그 다음에 그 부전 자원의 활용 문제에서 교집합 부분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 국내에서 CCU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서 30년까지 국가 NDC를 맞추고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이 북한도 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기록해 봤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 그리고 탄소의 화학, 생물 전환, 그리고 광물의 탄산화 전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중국의 탄소 중립에 대한 연구까지 아주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이승우 센터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는데 손정수 박사님 그리고 민동준 교수님, 이승우 센터장님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 박충환 부장님, 안치규 박사님, 김용희 상무님, 이렇게 세 분이 토론자이신데 일단 토론자의 의견이나 아니면은 조언을 들으시고 발표자분들께서는 자기한테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우리 박충환 부장님,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박충환 부장입니다. 오늘 심포지움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토론은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하신 지질자원연구원 손정수 박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코멘트와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북한의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그리고 끝으로 남북 자원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손정수 박사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남북 경제 협력을 확대해서 핵심 광물의 수입 대체를 추진하겠다는 점, 그리고 유관 기관 간 남북 광물 협력 사업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북한에는 마그네사이트, 흑연, 히토류 등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열악한 인프라와 설비 노후, 그리고 가공기술 부족 등으로 생산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긴장 국면이 끝나고 남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에 북한이 핵심 건물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의 장에 관심과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손정수 박사님께 북한 핵심 광물에 대한 남북 협력 추진 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보관이 있다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 이미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가 몇 차례에 걸쳐 설명이 되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분야를 제시한 중에 혼합 시멘트 생산 시 고로슬래거와 플라이애시 첨가 비율 증대 같은 구체적인 분야별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앞서 지질자원연구원 이승우 센터장께서 발표하신 광물 탄산화 기술 등 온실가스 활용 기술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 공동 연구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의 최근 광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마그네사이트, 흑연, 히토류, 규석 등 국내의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경제를 개척 발전할 것을 제시했고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마그네시아 공업과 흑연 공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광업 부문의 과업으로 채취 부문에서는 탐사 역량 강화, 그리고 시멘트 생산 800만 톤, 특이하게 수도 평양의 5만 세대, 그리고 단천 북부 광업 지역인 검덕지구에 2만 5천 세대의 주택 건설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건상 지금은 현상 유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이 변화될 경우에 마그네시아나 흑연과 같은 광물을 활용한 국제시장 진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광업과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북한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 남북 자원 협력 방향을 구상할 때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남북 자원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투자가 수반되는 자원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상황, 그리고 대북 제재가 완화나 유예되는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남북 협력 추진 방향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의 긴장 국면이 끝나고 남북 대화가 재개된다면 협력이 유망한 광산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과 기후 위기 공동 대응 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도 산림과학원 배재수 박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 단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광산 주변에 대한 토양과 수질 오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복원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연 재난이 매년 반복되는 단천 지역에 자연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단계가 지나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 자원협력 추진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단천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을 위한 현지 조사와 평가, 그리고 흑연이나 히토류 같은 북한 핵심 광물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와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진전이 된다면 남북 자원협력 투자를 본격 추진해서 단천 지역에 대한 지하자원 개발 추진과 아울러서 협력 광정과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북한 광물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포집, 활용, 저장 기술 공동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충환 부장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자원 협력에 대한 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안치규 박사님의 토론 주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안치규입니다. 저는 R&D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수소와 관련된 일, 그리고 CO2 포집과 자원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탄소 활용 기술과 남북 협력이에요. 근데 아까 이승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 활용과 관련된 기술, 특히 CCU와 관련된 기술들을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가와 관련된 전략이 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요 전 세션에서도 CO2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CCUS와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략들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들어와서야 2030년에 1,030만 톤의 CO2를 저감을 하겠습니다. CCUS를 통해서요. 400만 톤은 스토리지를 통해서이고 630만 톤은 유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저감하겠습니다라는 전략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상세 기술들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생물학적 전환, 화학적 전환, 광물 탄산화를 통해서 얼마만큼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통해서 북한이 CO2를 저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U와 관련돼서 광물 탄산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광물 탄산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슬래그도 있고요, 건설 소재도 있고요. 그런 소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건가, 얼마나 CO2를 잘 입힐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광물 탄산화된 제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와 관련된 전체적인 밸류 체인을 우리랑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 토론문 바로 앞에 박충환 부장님께서 남북 공동 연구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상대방이 어떤 걸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이 어떤 걸 알고 있고 어떤 걸 쓸 수 있을지를 알아야 같이 전략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탄소 활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소랑 신재생이랑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CO2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수소를 써야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겠습니다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요. 포집된 CO2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와 관련된 질문을 듣다 보면 다시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CO2가 가만히 있는다고 얘가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수소랑 아니면 뭐 CO든 아니면 메탄이든 CO2랑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 두 개를 섞어놨다고 단순히 다른 화학 물질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수소가 가장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고요. CO2랑 수소를 반응해서 다양한 케미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어디서 갖고 온 건가? 라는 질문을 하면 신재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의 경우에 이전 세션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집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소를 만들어 놓으면 쓸 때는 많고요. 수소하는 제철도 있고요. CCU에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ESS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ESS에서 핵심은 다른 기술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촉매들을 사용할 건가 아니면 어떤 재료들을 사용할 건가. 특히 수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수전을 통해서 만든다 그러면 촉매에 따라서 성능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촉매들을 어떻게 수급을 해서 올 수 있을 건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화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저희 그 연구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쓸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솔리드한 결과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어떻게 쓰일 건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재료들을 어떤 자원들을 쓸 수 있을 건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남북 협력, 그다음에 남북 교류라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서로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원들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 건가가 탄소 활용 기술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된 수소와 연계된 탄소 활용 기술이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 기술들을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CCU 기술들을 가장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 건가, 산업이 어떻게 커질 건가에 대한 전략이 같이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에서 CO2가 많이 발생하고 그 산업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서야 되는데 아직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구름들을, 그 안개들을 헤쳐나간다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 좀 고무적인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남북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탄소 활용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부분에서 남북이 서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가길 바라면서 제 토론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북한에서 수소를 활용한 탄소 저감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안치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김용희 상무님의 토론 의견, 제언 이런 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제철에서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맡고 있는 김용희 상무입니다. 앞서 민동중 교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결국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철 공정이 수소환원 제철 공정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이를 남북 협력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철강업계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북한 철강 산업 현황을 보면
북한은 뭐 700개 이상의 가채 광산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코크스 유연탄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제철용 연원료 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앞서 그 철강석이나 이런 그 원료에 대한 품질이 낮고, 그리고 장비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전력이 부족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채광이나 성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그 북한에 있는 주요 철강사들은 이런 원료의 낮은 품질 문제하고 유연탄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원철을 활용한 그 주체철 공법을 도입하였지만, 아직은 소용량의 공정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구조 자체가 온실가스를 다수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가 되면 결국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북한의 철강 자원 현황을 보면 철강석 기준으로 봤을 때 FE 함량 50% 이상으로 약 50억 톤이 매장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규모가 가장 큰 무산광철 광산 경우를 보면 원강에서 FE가 24% 수준으로 상당히 낮고, 결국 대부분 부유성광이나 자력성광을 통해서 제철에서 사용할 수 있는 FE 60% 이상의 정광으로 또 생산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FE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약 100만 톤의 정광을 생산하려면 550만 톤의 원광을 채굴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지 이 정광을 미세하게 파쇄해서 결국 성광하는 과정에서 부수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통기성이 불량해지고, 이에 따라 덩어리화를 하는 소결 공장에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고, 앞서 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그네타이트가 주류이기 때문에 환원성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이거는 용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CO2 발생량을 더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그 다량의 철광석하고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한계들로 인해서 결국 새로운 원료 제조나 제철 공법을 도입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공정상 여러 가지 효율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이런 환경 안에서의 남북 간의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협력을 전망해 보면, 결국 북한의 철강 산업은 원료를 채굴하는 과정에서는 원광이 그 품위가 떨어지고 장비가 노화돼 있고, 그리고 광산이 신부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제조 과정 자체로 보면 그 마찬가지로 설비가 노화되고 효율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에 있는 뭐 제철법에 비해서는 온실가스를 상당히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코크스의 수급 문제, 뭐 설비 노후와 자금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철강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주체철 공법 같은 여러 가지 공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조업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의 투자 수반이 필요한 이런 탄소 중립 기반의 수소환원 제철로의 전환은 현재까지는 북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향후에 남북 교류가 활성화가 된다면 우선 한 3가지 정도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협력이 되기 전에 먼저 인프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앞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북한 산업 전반에 대한 노후 설비의 최신화가 먼저 우선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민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북한에서는 원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그 원료를 가지고 고효율의 설비를 이용을 해서 생산한 제품을 현물 교환하는 방식, 이것도 하나의 그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설비 노후화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채굴에서 성광, 펠렛까지 만드는 노하우는 상당한 수준으로 우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북한의 제철 방법에서는 우선은 완전히 탈피해서 교류 활성화가 되면 그린 금융 지원 제도 등을 활용을 해서 북한의 그 풍부한 뭐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기존의 북한의 원료 처리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소환원 DRI를 생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서 전기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해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대제철 김용희 상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을 들으셨는데 지금 발표하신 세 분 중에서 혹시 본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질문이나 아니면은 의견 있으면은 우리 손정수 박사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제가 답변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충환 부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남북 대화가 재개됐을 때 광물 자원 분야에서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남북 대화가 잘 됐을 때 그 북한에 방문을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북한 쪽에서 그 광물 자원 분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김용희 상무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일단 인프라 부분에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장비가 낙후됐고 전력 등에 대한 공급이 안 돼서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술적인 거나 어떤 광물자원 산업의 경험은 자기네가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쪽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잘 돼서 상호 간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물론 북한 광물 자원에 대해서 중국도 조사 탐사 다 했긴 했지만 우리 지질자원연구원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더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조사 탐사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가채 매장량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혁신적인 선광 재련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또한 또 매장량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단 신뢰가 쌓이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쉽지 않아서 아마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민동준 교수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예, 뭐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을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사실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비싼 공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소 가격이 현재 키로당 한 8,7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현재 탄소를 가지고 저희가 석탄을 가지고 만드는 현재 가격으로 하시려고 하면 수소 가격이 800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수소가 굉장히 고급의 에너지 소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수소를 물론 천연가스에서 추출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린 수소라고 하시면 이 수전의 방식이라고 해서 물을 이제 전기 분해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공정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수소를 저희가 쓰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잘 써야 되겠다, 효율성 있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우리 이승우 박사님이나 우리 안치기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 우리 철강 공정에서 수소를 바로 쓰시려고 하면 수소가 연간 100만 톤 오다로 필요하게 됩니다. 100만 톤이라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이것을 뭐 우리가 석탄으로 환산하시게 되면 10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100만 톤 그러면 거의 한 뭐 아시겠지만 1000만 톤 석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비싼 것이고 그 양에 대해서 제가 수소를 잘 만드신다 하더라도 수소를 철강 공정에 직접 쓰기에는 조금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되는 것은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좀 만들어지는 생산량이 좀 적은 경우라면 아마 CCS나 CCUS에서 쓰셔서 후칠 쪽에서 수소를 적절하게 쓰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아까 우리 북한의 경우에 북한이 갖고 있는 철광석의 특성을 저희가 조금 공부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광을 잘 하고 나시면 한 60% 정도 품위의 마그네타이트
자철광이 되시는데요. 그 자철광석을 전부 다 이제 분광으로 낼 수밖에 없고요. 그 분광을 다시 펠레트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 북한의 지속 공정이신데,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유동식용 방식에 대해서 이 파우더를 이제 그 분말상을 그대로 저희가 예비원원에 쓰는 공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넥스라고 하는 공정들인데요. 이런 공정들을 저희가 북한에 잘 접목시킬 수만 있다면 비교적 이 펠레트라고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와 같은 기술을 잘 접목하려면 여전히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정부의 도움 없이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접목시킬 건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 센터장님 혹시 간단히 언급.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발표장에 와서 연사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문득 이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 논의의 장의 결과물은 뭘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그 박충환 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이 과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게 국가의 정책과 정부의 어떤 그 전체적인 정책과 흐름을 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북한과의 관계가. 근데 그런 관계에서 또 지금 보면 며칠 전에 북한은 미사일 쏘고 이제 곧 그 핵에 대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뭐가 먼저 해야 될까? 비핵화를 하고 북한이 비핵화하고 이 과정에 가야 되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를 유도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이제 남부교류협력지원협회를 중심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승우 센터장님이 상당히 신중하고 무게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의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차에서는 사실은 발표를 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세션에서는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조일현이라고 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의 전문가분들과 또 토론자분들의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안 그래도 그 수소환원 제철 관련해서 민동준 교수님이나 그 현대제철 김영희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그 분야도 어쩌면 이제 각 우리나라 산업 업종별로 그 환경 보호 지출을 얼만큼 하는지 그런 통계들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는 1차 산업이 1차 금속이 가장 많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볼 때 이제 순환환원 제철 기술도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순환환원 제철 기술 자체는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질문 하나는 이제 그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도 최고 수준에 이르려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은 이제 어쩌면 최고라고 하더라도 그 대량 생산으로 이제 가는 면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일단 당면한 목표가 이제 2030 탄소 중립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히 1차 금속업에서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환원 제철로는 아직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이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실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다른 이제 실제 그 회사 그
제철사에서는 당면한 이제 문제니까요.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관심사이고, 예, 그래서 예, 그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주신 질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가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은 과연 최고입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최고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뭐 우리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뭐 스웨덴 친구들도 하이브리드라는 기술도 있고, 많은 이제 나라들이 지금 수소를 직접 100% 써서 하는 수소환원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은 기본적으로 100만 톤 오다가 돼야만이 저희가 조금 한번 상용화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설비적으로나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아마 포항이 갖고 있는 파이넥스 기술에서 발전된 형태의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이제 상용화 설비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 6,700만 톤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를 전부 다 얼마만큼 대체할까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설비 공급보다는 주로 수소 공급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수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블루 수소도 있고 그린 수소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린 수소를 만들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 전력을 주로 그린 전력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블루 수소에 가까운 형태의 수소가 일반적인 형태가 됩니다. 이것이 그린 수소 형태로 모두 바뀌시려고 하면 2040년 정도가 되져야, 비록 유럽에서 2,600만 톤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꽤 많은 시간이 있고, 이 공정 자체가 아마 2030 목표에 달성하는 데는 조금 시간에 좀 갭이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두 번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첫째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함수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제철 같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축산에서 나오시는 그런 것을 건조해서 고로해서 취입을 하시게 되면 그 축산 폐기물에 들어가 있는 이제 수소분들이 주로 공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게 되고요. 또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 플라스틱도 저희가 인젝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있는 수소를 품고 있는 모든 물질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COG라고 하는 코크스 오븐 가스를 지금 현재 발전소에서 연수해서 쓰고 계신데, 발전 효율이 대략 한 38%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를 우리가 고로에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효율이 72%가 되기 때문에 그 효율의 차이만큼 좀 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고로에다가 물을 좀 집어넣으면 물과 코크스 간의 반응에서 수소가 또 늘어나는 반응도 있고요. 이런 온갖 작은 기술들을 모두 이제 고로에다가 응용하는 기술을 하이브리드 고로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영희 상무님께서 책임자시고요,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철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철들을 조금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쓰고 싶은 것이죠. 쓰시게 되면 좀 또 삭감하는 기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로 슬라그나 또는 고로 슬라그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순행 처리를 하게 되면 시멘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써서 우리가 일부 시멘트를 석회석에서 분해오는 삭감량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시멘트로 대체함으로써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자잘한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기술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얼마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고요. 그것은 대략 현재 대비 15에서 한 15% 정도를 삭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시고 계시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하나씩 대체해가는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모두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번 더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도 길고 답변도 길고 이래서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 협력 심포지움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 이 세션에서는 자원 협력과 관련돼서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발표에서 북한의 광물 자원, 그리고 철 소재 환원 기술, 그리고 탄소의 전환 기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북한과 자원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데 좋은 제언들이 제시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한국광물학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북한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그래도 한국광물학회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토론자 그리고 발표자 세 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좌장이셨던 김정진 교수님 그리고 패널분들의 발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협력 심포지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기후와 자원 분야에 있어 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